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오늘 옷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네, 제가 트리 컨셉으로 옷을 맞춰봤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창현 씨도 역시나 그랬듯 멋지신데 감사합니다. 평소에 옷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거에 좀 충실하는 편이에요. 그 옷의 택을 보면은 어떻게 세탁하라고 관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멋진 옷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탁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헌 옷을 새 옷같이, 새 옷을 새 옷답게 만들어주는 세탁의 비결, 그리고 그 속에 숨은 과학의 원리까지 알아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요. 피부에 온종일 직접 닿는 만큼 잘 세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세탁과 세제에 관한 궁금증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의생활을 지키는 의류 관리 전문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선영 박사님은 세탁 관련 연구만 20년 정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의류학과 출신인데요. 의류학과에서는 패션 디자인, 패션쇼에 관련된 과목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학원에서 효소 세제에 그 세탁성에 미치는 기계적인 힘의 작용, 그러한 연구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지용성 오염 물질의 세탁 메커니즘 규명을 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썼고요. 충남대학교에서 지금 국내 전자회사와 함께 의류관리 과정에 대한 산학협력 과제로 공동 그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탁 기술 공유를 실천하는 교육원 원장 김종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너무 주제에 맞게 잘 모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김종환 원장님도 경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매 눈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가시나요? 그럼요. 다행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세탁소를 다 방문하셨네요. 이것도 직업병이라 저는 이제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고 옷을 보게 되죠. 얼룩을 찾아내는 게 직업이시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빼내야 되니까. 네.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데 세탁은 과학인지, 왜 과학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년 전에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세탁업에 들어와서 이제 몇 년간 세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죠. 다들 그렇듯이. 근데 해보니까 이건 진짜 과학이구나.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배울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다 보고서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세탁 기술은 공유돼야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맞아서 지금도 이제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세탁업을 하고 계시니까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모셔서 같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제 운영하면서 세탁 기술은 이제 나날이 좀 발전해 나가고. 침대도 과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탁은 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은 물리와 화학의 결합체라고 생각해요. 직물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오염물질, 오구라고 하는데요. 계면활성제가 오구를 직물로부터 떨어뜨리기 쉽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화학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기의 그 회전력 그리고 물살로 그러한 물리력이 작용해서 완전한 세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의 결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두 분 소개를 들으니까 일단
두 분의 가족분들이 부럽습니다. 아니, 굉장히 세탁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깨끗하신가요? 그렇죠. 직업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기를 이제 희망하고 아, 근데 중일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객분들의 옷을 맡기면 정말 깨끗하고 맑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 옷에 묻은 얼룩이나 우리 아이들의 묻은 얼룩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네, 그러면 이게 세탁은 과학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요즘 보면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당연히 가사 분담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박사님께서는 좀 세탁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집에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쵸. 네. 까만 옷, 흰 옷을 나누는데 줄무늬 옷은 어느 쪽인지, 맞아요. 아니 회색은 어느 쪽인지, 그쵸, 이런 거 애매하죠. 예, 애매해요. 네. 그할 때마다 고민되고 네. 첫째 아이 것인지 둘째 아이 옷인지 저는 봐도 헷갈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보다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 집에 밀려있는 세탁기 생각이 마구마구 납니다. 요즘은 세탁기 없는 집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냇가에 모여서 이렇게 빨래, 방망이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민속화나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뭐 기억을 하시나요?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인지 아니면 기억할 만한 시절의 이야기인지. 저희 세대까지도 그랬죠. 네. 저희 세대까지도 충분히 그런 세대였고요. 뭐 우물가에 앉아서 방망이질은 아니고요. 집에서 세탁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수돗물은 아니었고, 우리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물 푸는 거, 펌프로 네, 이렇게. 펌프로 네, 푸는 네. 거. 예. 그걸 퍼서 세탁하던 게 시기가 있었죠. 몇 년 안 되는 거죠. 세탁기가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보급된 지는. 저도 사실 뭐 내과까지는 아니지만 그 왜 울퉁불퉁한 그 빨래판에다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비벼서 빨래를 오, 네네네. 방망이로 두드리고 이런 모습은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 비비고 두드리는 게 빨래를 빠는데 효과적인가요? 빨래를 이런 판이 아닌 그냥 섬유와 섬유만 마찰을 시킨다면 그때는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 마찰에 의해서 섬유 속으로 더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래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빨래판에는 반드시 홈을 주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는 섬유 속으로 들어가는 얼룩들을 막고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 마찰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있진 않잖아요. 두들겨 주잖아요. 네. 예, 두들겨 준다는 거는 결국 얼룩들이 잘게 부서지겠죠. 그러면 비누는 얼룩들이 더 쉽게 분해되기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젓는다 그러잖아요. 물에 젓듯이 네. 얼룩과 섬유 속으로 젖어 들어갈 거예요. 젖어 들어간 거를 방망이로 두들기니까 얘네들이 좋은 조건에서 더 힘을 받아서 잘게 부서지고 쉽게 떨어지고 떨어진 오염들은 크지 않게 잘게 부서졌으니까 재오염까지 막아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과학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아니 그럼 옛날부터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빨래를 해왔네요. 그러니까요. 전 사실 왜 두드리나 했거든요. 빨래 자꾸 옷이 납작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군요. 결국에 예전부터 이용해온 원리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탁기의 원리나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세탁기의 원리도 손빨래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전기 모터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세탁기를 보면 아래에 회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되면서 물살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강한 물살이 의류를 치면서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세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가 좋은지, 요즘에 많이 쓰는 드럼 세탁기가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의 작동 원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둘 다 사용해 본 입장으로서 가만히 보면 좀 도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통돌이는 이렇게 위에서 옷을 넣어서 이렇게 서서 도는 느낌이라면 드럼 세탁기는 옆에서 열어서 이렇게 누워서 돌더라고요. 이 도는 방향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아, 통이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누워 있고. 네네네. 네. 저희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 맞습니다. 네. 네, 잘 관찰하셨네요. 네, 본격적으로 작동 원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아, 물살이. 네. 오. 일반 세탁기는 세탁조 아래 부분에 회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판이 좌우로 돌면서 그 원심력을 발생시키고 원심력에 의해서 물살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물살에 의해서 의류가 이제 그 세탁조의 벽 쪽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세입과 직물 간의 마찰에 의해서 오염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세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드럼 세탁기인 경우에는 모터와 세탁조가 이제 수평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드럼이 좌우로 이제 반전을 하면서 세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탁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낙차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중력에 의해서 오염이 떨어지는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네요. 네, 세탁기의 구조가 이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반전하면서 계속 세탁이 이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럼 세탁기인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조금 많이 생기면 이게 그 어떤 낙하로 인한 충격이 좀 그런 세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 전용 세탁기 세제인 경우에는 거품을 줄이는 그런 소포제가 세제에 소량 배합이 되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옷을 가지고 여기서 툭 내려치는 정도의 힘으로 네. 아, 네. 세탁이 되는 거군요. 젖었을 때는 무게가 더 받겠죠. 그렇죠. 네. 물을 말랐을 먹었으니까. 때라면. 아,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이 세탁 적정량도 참 궁금한데요. 세탁할 때마다 고민이 돼요. 제가 떼어보겠습니다. 네. 오. 통돌이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더 네. 많이 넣어야 되네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세탁기 우리 이제 통돌이라고 그러는데 걔는 3분의 2. 여러분들 해다 보시면 물을 많이 받아요, 걔가.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는 세탁조의 2분의 1 정도를 권장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면 무게를 재서 세탁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거 다 네. 저울로 올 수도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세탁기 내 통을 보시고 70%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0%가 마른 천이 70%가 차잖아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서 젖기 시작하겠죠. 젖으면, 예. 젖으면서 떨어지는 게 지금 보시면 3분의 2와 2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아, 이 드럼 세탁기가 낙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 꽉 차 있으면은 떨어질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양보다는 적은 양으로 세탁하시면서 코스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세탁력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오. 통돌이 네. 세탁이 더 잘 되는 거군요. 심한 오염이 묻어 있는 그런 세탁물을 세탁할 때는 드럼 세탁기보다는 일반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피가 큰 이불 빨래 이런 경우도 드럼 세탁기보다는 일반 세탁기가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취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탁기가 보통 옵션이다 보니까 뭐 드럼인지 통돌인지 선택을 할 수는 없는데 세탁소에서는 보통 어느 세탁기를 많이 쓰나요? 세탁소에서는 거의 100%죠. 트럼 세탁기를 씁니다. 공업용 기계도 트럼 세탁기 형식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심한 오염이 되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섬유의 그런 어떤 고유의 촉감이나 외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척력이 좋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보호할 수 있는 드럼 세탁기 쪽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척력이 어떤 게 좋다를 구별하려면 당연히 일반 통돌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돌이 옆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어때요? 타공을 다 뚫어놓잖아요. 네. 오돌도돌해요. 네. 걔네들이 물과 함께 돌면서 거기에 의류가 부딪혀서 빨래판처럼. 네, 빨래판처럼 그렇게 세탁이 되기 때문에 세척력이 강한 반면에 의류 손상은 더 심한 거죠.
트럼 세탁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품을 좀 많이 나게 하면 거품이 세탁물이 떨어지는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탁물에 받는 힘을 덜 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거품을 좀 줄여주면 더 받는 힘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 물량도 가정에 쓰는 트럼 세탁기 같은 경우 물량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공업용 세탁기는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차이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탁과 세탁기의 원리 알아봤는데 세탁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다양한 속설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알고 있는 세탁에 관한 통설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지 아나운서님과 정원 박사님에게 OX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컨닝을 못 하잖아요. 아,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세탁에 관한 통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처음 세탁할 땐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게 좋다. 자,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네. 눈치. 두 분 다 X를 두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드라이 클리닝은 당연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물어보는 걸로 봐서 뭔가 다른 게 있으려나 하는 수지 눈치였습니다. 아나운서님은요? 저는 그 섬유 소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무조건 뭐 새 옷이라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정환 원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첫 세탁은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한다? 네, X 맞습니다. 네,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것은 기름 얼룩들, 이게 유용성 얼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 옷을 사서 꼭 드라이 클리닝해서 옷의 기능이 뭐 더 좋아진다거나 내구성이 더 뭐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죠. 옷을 처음에 만들 때 가공제를 사용하게 돼요. 옷이 왜 매장에 가서 보시면 옷이 맑고 깨끗하고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세탁 한 번 하고 나면 좀 왠지 좀 나빠지죠. 이건 이제 옷도 화장을 하는 거예요. 가공제를 써서. 그렇다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의류라면 한 번 드라이 클리닝 해준 후에 착용하시는 게 인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옷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나갑니다. 세탁 시 옷감을 보호하려면 물을 넉넉히 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잠시만요. 야,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넉넉히요? 오래 하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보고. 네, 두 분 다 물을 넉넉히 오, 하면 네.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옷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두둑하게 완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세탁물의 양에 맞춰서 알맞은 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일반 세탁기인 경우에 그 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회전력에 의해서 물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수류에 의해서 섬유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 세탁기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트럼 세탁기의 경우는 물량이 많으면 섬유가 보호되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의 힘을 네. 이용해서 세탁을 하게 되는데 물량이 많으면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그렇죠. 트럼 세탁기의 차이점. 차이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 세탁기 돌아갈 때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물이 거의 없어요. 얘를 좀 더 안전한 옷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울코스로 놓으시면 울코스는 물은 더 많이 받아져요. 그러니까 물은 섬유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트럼 세탁기 안에서는 맞다. 그러나 통돌이에서는 물로 세탁하기 때문에 아, 너무 아니다. 많으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세탁기 드럼이냐 통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이 내려졌네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가 우리가 발전할수록 굉장히 종류도 다양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탁 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빨래할 때 사용했던 물건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양잿물 받아서 세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양잿물이 아니라 잿물입니다. 네. 네, 잿물인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됐던 가장 오래된 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잿물은 나무를 태우거나 지푸라기를 태워서 그 생성된 젤을 이제 물에 넣어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기다렸다가 맑은 그 위에 물을 침전물을 빼고요. 그 물만 얻은 그런 것을 잿물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양잿물이랑 잿물은 뭐가 다른 건가요? 잿물은 말 그대로 젤을 태워서 나온 물을 사용해서 했던 거고요. 양잿물은 우리 지금 서양에서 넘어온 잿물이다라고 해서 양잿물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잿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네. 네. KOH라든가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우리 천연비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고, 의류 같은 경우는 탈색이나 뭐 염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긴 하는데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양잿물과 잿물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다른 거고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럼 잿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 잿물이 세탁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는 뭔가요? 네, 잿물은 탄산 나트륨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pH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pH가 10 정도를 나타내는 알카리성 물질인데요. 중화 과정을 통해서 지용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용성 단백질 오염도 용해를 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리제가 이제 섬유 의류 제품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섬유를 팽윤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부착되어 있던 상태가 조금 더 와해되는, 그래서 제거되기 쉬운 상태로 되는 것이죠. 섬유 자체가요. 섬유가 좀 팽창을 하는 건가요? 예, 팽윤이 되는 겁니다. 흡수를 하면서 길이 방향이나 어떤 폭 방향으로 좀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것을 팽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팽윤이 되면 좀 느슨한 구조가 돼서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뭐 잿물을 통해서 세제를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합성세제, 울세제, 가루세제, 중성세제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세탁을 맨날 하면서도 어떤 옷감에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맨날 헷갈리는데, 좀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pH 농도지 수소이온 농도라고 그러죠. 물에 들어갔을 때 수소이온을 띠느냐, 이제 수산이온을 띠느냐에 따라 1부터 14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가운데인 7을 중성으로 보는 거고요. 네. 7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산성, 강산성, 7 위로 올라갈수록 약알칼리, 강알칼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세탁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천연섬유라고 그러잖아요. 네. 천연섬유,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를 좋아합니다. 산성을 싫어해요. 네. 자, 동물성 섬유는 산성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알칼리를 싫어합니다. 동물성 섬유를 알칼리로 세탁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식물성 섬유를 산성에서 세탁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를 알칼리성으로 맞추어 놓은 것을 알칼리 세제, 합성 세제 중에 대부분이 가루 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 세제, pH를 7로 맞춰 놓은 중성 세제.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세제도 존재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품명은 좀 그렇지만 샴푸, W 샴푸. 예, W 샴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샴푸가 보편적으로 산성 세제입니다. 그래서 세척력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칼리 하에서 세척력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산성 세제로 가면 세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의류가 안전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제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예전처럼 알칼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면활성제 용도가 깊고 다양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중성세제로, 중성세제는 산과 알칼리의 영향이 없이 딱 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손상 없이 세탁할 수 있어서 예민한 섬유 같은 것들 하실 때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더 복잡해진 느낌인데 열심히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부터 이 계면활성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특히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좀 논란도 많고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좀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계면활성제 쓰는 걸 두려워하시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피부에 민감성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환법이라고 그래서 기준치를 다 두게 됩니다. 적정량을 쓰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아니 박사님 앞에 뭐가 있네요. 저희 뭐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요. 옷을 오염을 빼주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간단한 계면활성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섞입니다. 네, 네, 당연히 안 섞이죠. 네, 지금 여기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계면활성제 용액과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한번 같이 흔들어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흔들겠습니다. 자, 통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통돌이. 아니, 이렇게 흔드시면 뭐든 다 섞일 것만 같은데요. 네. 그럼 한 1분 정도 이상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저희가 변화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 용액에서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 섞여서 유화층으로 안전한 분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과 기름이 완전히 이것은 두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계면활성제는 분산된 기름방울 주변에 흡착이 되어서 기름과 기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방지를 해서 안전한 그런 분산을 이루어서 유화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면활성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누의 원리 할 때 막 배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는 친수기 부분과 친유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수기 부분은 이제 물과 친화하고, 그다음에 친유기 부분은 기름과 친화한 그런 성분이라서 계면활성제가 오염 물질을 둘러싸게 돼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가 그 직물과 오염 물질의 부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되기 쉬운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세제 적당히 쓰면 좋은 건 알지만 저는 좀 눈대중으로 넣거든요. 뭔가 평소보다 많은 것 같으면 좀 많이, 그리고 되게 적으면 아주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가끔씩은 좀 찜찜하건데 좀 이렇게 세제 양을 어떻게 제대로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표준 사용량 이상의 세제가 들어간 경우에는 세탁물에 세제가 잔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류된 세제 옷을 입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렇게 과잉으로 세제를 넣게 되면은 또 세탁조 안에도 세제가 잔류하겠죠. 그래서 거기 세균이 증식될 수가 있어서 건강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대충 넣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적정한 세제 사용량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탁 사용 지수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세탁 사용 지수라는 숫자 중에서 7과 3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응원할 때 337 박수 이런 걸 치잖아요. 네.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네, 3과 7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kg의 세탁물에는 세제 계량컵으로 한 컵을 사용하시면 돼요. 7kg 세탁물을 설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1회 세탁물의 용량이 7kg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kg의 세탁물에 해당되는 그것을 위한 세제량이 세제 계량컵으로 한 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세탁물이 3kg 정도다 하면은 세탁 계량컵으로 반 컵 정도 이렇게 세제를 투입하셔서 세탁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탁 그리고 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탁기의 역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한 얼마 번도 안 생각 됐다고 해보셨죠? 했잖아요. 네. 세탁기의 역사, 할아버지 세탁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이정환의 잡학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문제를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짠. 짠. 다들 세 장의 사진을 잘 받아보셨을 텐데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사실 세탁 방망이질 힘들잖아요. 네. 이거를 기계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18세기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즈음에 발명된 세탁기 사진들인데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수동이고 한 가지는 전기를 사용한 자동 세탁기예요. 네. 세 개 중에 자동 세탁기는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오른쪽입니다. 3번이요. 아니 어떻게 이미 생김새가 다릅니다. 네, 잘 보시면 모터가 있습니다. 네. 아. 일렉트릭이라 적혀 있습니다. 진짜요? 일렉트릭 워싱 머신. 그러네. 포스터를 아. 유심히 꼼꼼히 읽어봐야 살펴보셨군요. 역시. 역시 대단하시는 매뉴얼에 강하세요. 맞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세탁기는 1851년에 미국의 제임스 킹이 발명한 실린더 형태의 세탁기인데요.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압축 공기로 세탁, 헹굼, 탈수했던 진정한 세탁기예요. 하지만 수동으로 돌려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탁기는 1874년 윌리엄 블랙스톤이 아내의 생일 선물로 사랑꾼이었네요. 세탁기를 발명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1908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엘바 존 피셔가 최초로 전기 동력을 사용한 자동 세탁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세탁기 이름이 토르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네. 셀 것 같네요. 네, 이 세탁기 덕분에 빨래 시간, 물 사용량 확연하게 줄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드럼 세탁기의 원조가 바로 이 토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선우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세탁기가 처음 활용되게 되었던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금성사에서 처음으로 전기 세탁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금성사는 LG의 전신 전신이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세탁기 이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토르와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건가요? 아니, 그렇게 센 건 아니고요. 백조 세탁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세탁소 이름 중에서 네. 네. 백조 세탁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모방이 된 거죠. 네, 백조 세탁기는 그때 5만 3천 원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대기업 대졸 사원 초봉이 2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급의 2배 이상인 것이죠. 네네. 굉장히 비싸서 사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주부들이 손 세탁을 해야지 옷을 어떻게 기계 세탁을 해?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195대 정도만 생산 판매를 하고 그 이상 되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서 2년 후에 1971년도에 신문에 빨래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신문 제목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세탁기 판매를 촉진했던 것 같아요. 빨래는 시간 낭비라는 그 광고 네. 문구가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또 국민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많이 사게 돼서 그런 세탁기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탁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역시 세제. 합성 세제의 시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합성 세제가 탄생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비누 제조를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비누를 만들지 말아라. 도대체 뭘 만들려고 비누를 안 만들었을까요? 비누의 원료를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뭔가 전쟁에 쓰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비누를 어떻게 폭탄을 비슷해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폭약과 비누.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1916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독일에 이제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지라고 그래요. 식물성, 동물성 유지, 기름 성분인데 이게 비누 만드는 재료죠. 지금도 그렇게 만들지만 이 무역 봉쇄가 되면서 비누 만드는 그 재료가 폭약으로 이제 쓰이게 되니까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약을 만드는데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그 과학자들이,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석유화학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석유공업에서 추출한 최초의 이제 합성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합성세제를 지금까지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과정이지만 아무튼 엄청난 발전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비누가 없어서 합성세제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합성세제가 전쟁 중에 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탁과 세제에 대한 원리부터 그리고 꿀팁들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겨울 때는 사실 옷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불도 그렇고 세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세탁을 잘하는 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탁이 뭐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기회에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해서 한번 팁과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과 기름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물은 수용성 얼룩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얼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은 유용성 얼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얼룩이 묻으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자, 이런 형태에 띠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일자로 그은 게 우리가 섬유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가 여기에 유용성, 기름막이 형성이 되는 기름 성분이 있고, 아까 우리가 물과 기름이 층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용성, 세 번째가 단백질이고, 네 번째가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묻었는데 물세탁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있기 때문에 유용성 성분을 제거해야 수용성과 물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려면 적정량의 계면활성제와 온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지금 보시면 이제 겨울 되니까 이불, 그 중에서도 이제 극세사 이불, 그 다음에 솜이불. 극세사 이불은 폴리에스테르라는 섬유로 만들어요. 화학에서 뽑아내게 되는 거죠. 천연 섬유는 아니고 아주 보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약품성, 내염색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탁에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 극세사 이불을 쓰실 때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알칼리 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루 세제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요즘엔 액체 세제로도 많이 이제 약알칼리 세제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가루 세제는 세탁 시간이 짧거나 찬물을 사용하면 용해가 안 돼서 세탁 찌꺼기들이 많이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액체 세제를 써주시는 게, 가루 세제가 세탁이 잘 된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잘 되기는 하는데 액체 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솜이불은 어떤 솜이불인가에 따라 달라요. 외피에 있는 거는 천연섬유 면 소재로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흡습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위생에도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불은 면 이불이 가장 많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문제인 거죠. 내용물이 요즘에는 이제 가공을 해서 동물성 털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멜라닌 솜이라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을 합성해서 넣는 솜을 넣기 때문에, 자, 면은 알칼리성을 좋아합니다. 산성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쓰실 때도 중성 세제 내지는 알칼리 세제를 쓰셔서 세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럴 때는 이불 같은 경우 색깔에 상관없이 표백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불에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섬유가 원래 부드럽게 침투할 수 없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강제로 뭔가 화학약품을 넣으면
꼬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자, 계면활성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유유연제도 계면활성제입니다. 섬유유연제도. 그러나 세탁에서 쓰는 세제는 우리가 헹군 과정을 거쳐서 씻어서 나가잖아요. 섬유유연제는 어때요? 씻지를 않아요. 옷에다 남기는 거, 이불에다 남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 남겼는데 우리가 이불 잘 때 이렇게만 덮고 자질 않죠. 덥잖아요. 호흡도 해야 되고. 세제가 많이 팔리면서 늘어난 게 뭐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연관성을 찾아내진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제는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유연제를 넣는 목적이 또 중화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섬유유연제를 넣기보다 우리가 식품 첨가용으로 쓰는 구연산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초산 같은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초산 같은 경우는 증발이 되고 나면 의류에 어떤 성분도 남기지 않는 초산이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가 섬유유연제를 안 쓰면 아주 심하죠. 그래서 구연산만 적당히 써주시면 정전기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이제 겨울철 이제 패딩이 주로 이제 입으시잖아요. 이제 모직 같은 경우, 모직 코트 같은 경우 세탁소 방문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세탁의 기술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 패딩 같은 경우는 세탁소 방문하셔도 되는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세탁입니다. 다만 구스다운이나 오리털은 동물성 섬유예요. 동물성이에요. 만약에 강한 알칼리를 써서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성분들이 알칼리 성분에 의해서 녹아나요. 그러면 보온성도 떨어지고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는 소재가 아니에요. 겉에는 폴리나 나일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동물성 성분들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은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딩은 물세탁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활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어때요? 마찰이 일어나죠. 옷과 옷이 마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손과 만나는 부분들, 여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어때? 내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철이라고 그래서 일부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우리 아버님들 먹다 남은 소주를 사용하시면 아주 기름 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소주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반을 넣는 거예요. 내가 소주 500cc를 넣는다. 그러면 세제는 250cc를 넣습니다. 섞은 다음에 그 섞은 액체를 솔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더러운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액션을 해주시고 1분에서 3분 정도만 방치하시면 적당히 더러운 곳과 심한 더러운 곳의 계면활성제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같이 비율이 맞아지죠. 이 비율이 맞아진 상태에서 세탁기에 들어가서 돌아가니까 깨끗한 세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국에 가셔가지고 알코올 한 병 사다가 하셔도 됩니다. 메칠 알코올, 에칠 알코올 다 있잖아요. 약국에 있는 에칠 알코올은 대부분 85% 이상 넘기질 않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고어텍스는 1cm든 일정한 평면 안에 수십만 개, 수십억 개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의 공간이 물의 분자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물이 침투를 못해요. 근데 기체 분자보다는 구멍이 커요. 그래서 기체는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 땀은 기체잖아요. 기체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고, 물이 묻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기능성을 가진 의류예요. 근데 그런 고어텍스를 일반 세제로 세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면활성제는 100% 씻겨 나가지 않는다. 찌꺼기들이 남게 되겠죠. 걔네들이 축적이 되면 공기를 다 막아버리겠죠. 그 구멍을. 그러면 그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기능성 의류만큼은 전문적으로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기능성 세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온도를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짧은 시간에 세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탁은 이것이다.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탁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탁이라는 게 늘 하고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세탁할 때에도 이 오염물질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이 세탁의 목적을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구나, 눈대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탁은 과학적인 노하우다. 세탁은 정말 너무 섬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뭐 옆에서 하는 대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해야 오래 옷을 그리고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탁은 건강 지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과 몸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도 건강해질 테니까요. 전문가들이랑 같은 느낌이네요. 세탁은 행복이다. 아, 깨끗하고 깔끔해서 가족들이 건강해서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도 있어서 좋고 그래서 세탁은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탁은 지피지기. 잘 알아두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노하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탁의 역사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세탁 방법이나 세제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 왔어도 우리의 위생과 청결이라는 기본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올바른 세탁과 관리,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세탁법을 잘 알고 지키면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